어머니, 그 칼 내려놓으세요. 제발요. 새벽 2시 14분 거실의 디지털 시계가 붉은 숫자를 토해내고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맨발로 선 시어머니 정자 여사는 식칼을 든 채 허공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영주의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다. 불과 5분 전까지 안방에서 곤히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잠들었건만 어머니는 어느새 주방을 유령처럼 헤집어 놓았다. 인연! 내가 우리 아들 잡아먹으려고 온 년이지? 내 눈은 못 속여! 어머니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지만 그 안에 살기만은 형형했다. 인자했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낯선 악기가 들어앉아 있었다. 영주는 뒷걸음질을 치며 식탁 모서리를 잡았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이것은 치매라는 이름의 병이 시작된 후 영주가 마주해야 하는 가장 잔인한 연극의 서막이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의 페이지를 한 장씩 찢어내는 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격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심연 아래 가라앉아 있던 가시, 돋친 괴물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잔인한 연금술이었다. 영주에게 시어머니 정자 여사는 평생 단아함의 상징이었다.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면서도 옷매무새 하나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고 며느리인 영주에게도 늘 정갈한 언어로 삶의 지혜를 건네던 분이었다. 그랬던 어머니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작년 가을부터였다. 어느 날 오후 평화롭게 TV를 보던 정자 여사가 갑자기 거실 구석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다. 영주야! 저기! 저 검은 가방 든 남자 안 보이니? 저놈이 또 왔어! 탐을 넘고 있잖아! 영주의 눈에는 그저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빈 구석일 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동자는 공포로 뒤덮여 실룩거렸고 급기야 손톱이 빠지도록 벽지를 긁어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밤이 되면 어머니의 증세는 극에 달했다. 이른바 일몰증후군. 해가 지면 어머니의 영혼도 함께 저무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거울을 검은 보자기나 신문지로 가리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 괴물이 있어! 내 얼굴을 훔쳐가는 괴물이! 거울을 가린 방 안에서 어머니는 밤새도록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다. 때로는 흐느끼며 용서를 구했고 때로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며 허공을 향해 손톱을 세웠다. 영주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안방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지만 그 말투와 억양은 영주가 알던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사건이 터진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목요일 새벽이었다. 잠결에 들린 서걱하는 기괴한 소리에 영주는 눈을 떴다. 주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도둑이라도 든 걸까 싶어 숨을 죽이고 거실로 나간 영주는 얼어붙고 말았다. 정자 여사가 어둠 속에서 칼을 숫돌에 갈고 있었다. 일정한 리듬으로 들리는 쇳소리가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어머니, 이 밤중에 여기서 뭐 하세요? 영주의 떨리는 목소리에 칼을 갈던 소리가 멈췄다. 서서히 고개를 돌린 어머니의 눈에는 안광이 서려 있었다. 평소의 흐릿한 눈동자가 아니었다. 왔구나. 내가 그놈이 보낸 자객이지? 내 아들 심장을 파내려고 온 부려시 같은 년! 어머니는 식칼을 꽉 쥔 채 영주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영주예요. 민석이 와이프, 영주라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귓가에는 영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듯했다. 어머니는 칼날을 영주의 목 근처까지 들이밀며 낮게 을조렸다. 그 검은 가방 안에 뭐가 든 줄 알아? 내 아들 수희야. 40년 전에도 그놈이 그걸 들고 왔어. 이번엔 절대로 못 뺏겨. 내가 너부터 죽이고 그놈도 죽일 거야. 영주는 뒷걸음질 치다 식탁에 걸려 넘어졌다. 어머니의 칼끝이 영주의 미간을 향해 내려앉으려는 찰나 영주는 본능적으로 외쳤다. 민석이가 위험해요. 어머니, 민석이를 지켜야죠. 그 이름에 어머니의 손이 멈칫했다. 민석이라는 단어가 어머니의 뇌 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퓨즈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칼을 툭 떨어뜨리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꺼느꼈다. 민서가 내 새끼 무서워. 엄마가 미안해. 상황이 진정된 후 영주는 어머니를 겨우 달래 재우고 거실 바닥에 남은 칼자국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말한 검은 가방을 든 남자와 40년 전의 수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남편 민석에게 물어도 그는 그저 어머니가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 망상이 심해지신 거니까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라며 회피할 뿐이었다. 하지만 영주는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의 치매는 단순히 뇌세포의 사멸이 아니라 평생 가슴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참혹한 기억의 상자가 열린 것이라는 사실을. 어머니는 매일 밤 그 상자 안으로 빨려 들어가 고독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 싸움터에서 영주는 때로는 적군이 되었고 때로는 아들을 뺏으러 온 악마가 되었다. 어머니의 머릿속 지우개는 행복한 기억부터 지워나갔다. 가장 먼저 며느리의 헌신을 지웠고 그 다음으론 아들의 다정함을 지웠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40년 전 차가운 비바람 속에서 홀로 아들을 안고 견뎌야 했던 공포와 결핍뿐이었다. 영주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밤마다 휘두르는 칼날은 사실 영주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아들을 파괴하려 했던 과거의 유령들을 향한 처절한 방어기제였다는 것을. 어느 날은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쌀을 뿌리며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나만 데려가라. 어머니는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아들을 지키겠다는 본능 하나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갈고 있었다. 그 광기 어린 집착이 때로는 영주의 목을 죄어왔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모성을 발견할 때마다 영주는 미움보다 더 깊은 슬픔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다시 들려오는 어머니의 중얼거림. 영주야, 너는 도망가라. 여긴 지옥이야. 내가 혼자 다 막을 테니까 너는 예쁘게 살아야 해. 잠시 제정신이 돌아온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환상 속에서 며느리를 걱정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영주는 그 소름 끼치는 공포의 한복판에서도 어머니의 야윈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것이 치매라는 괴물을 마주한 며느리가 짊어져야 할 지독하고도 시린 운명의 시작이었다. 간병은 마라톤이라지만 영주에게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진흙탕 속의 행군이었다. 한 번의 그 공포스러운 밤이 지나고 나면 영주에게 남는 것은 찢어진 벽지와 바닥에 흩뿌려진 쌀알, 그리고 온몸을 짓누르는 납덩이 같은 피로뿐이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서서히 괴물이 되어가는 자기 자신을 목격하는 데 있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영주 등을 깨우는 것은 안방에서 들려오는 정자 여사의 기괴한 웃음소리였다. 영주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습관적으로 코끝을 킁킁거렸다. 거실까지 번져오는 시큼한 냄새. 오늘도 어머니는 기저귀를 뜯어 제 몸과 이불에 배설물을 문질러 놓았다. 어머니, 제가 제발 만지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영주의 비명이 아침 공기를 찢었다. 3년 전의 영주라면 울면서 치웠겠지만 지금의 영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어머니를 욕실로 끌고 갔다. 뜨거운 물을 틀고 거친 수건으로 어머니의 살결을 문질렀다. 아파, 이년아. 나 죽이네. 사람 살려.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아파트 벽을 타고 이웃집으로 흘러나갔다. 영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문질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가학적인 충동이 고개를 들었다. 차라리 아파서 조용히 좀 있었으면. 그 생각을 떠올린 순간 영주는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간밤에 칼을 들었던 시어머니의 광기와 닮아 있음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남편 민석의 선택적 방관이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엉망이 된 거실을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랑의 실무는 모두 영주의 몫이었다. 어느 날 저녁 영주는 탈진한 상태로 식탁에 앉아 민석에게 말했다. 민석 씨, 이제 정말 한계야.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나 이러다 정말 어머니 때릴지도 몰라.
민석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영주야,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아. 그 추운 시장 바닥에서 조금만 더 참아줘. 내년엔 요양보호사 시간도 늘릴 수 있대. 내년? 나한테 내년이 있을 것 같아? 당신은 낮에 회사 가면 그만이지. 나는 24시간 내내 미친 사람 비위 맞추고 똥오줌 받아내.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하루라도 연차 쓰고 돌봐본 적이 있어? 싸움은 늘 평행선을 달렸다. 민석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영주는 닫힌 문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게임 소리나 유튜브 소리를 들으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다.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서로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기생하는 거대한 늪이었다. 영주의 인간관계도 산산조각났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영주의 퀭한 눈가와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혀를 찼다. 너 그러다 암 걸려. 효부 상 받을 것도 아닌데 왜 사서 고생이니? 위로랍시고 던지는 말들은 오히려 영주의 가슴을 후벼 팠다. 누구도 이 지옥의 냄새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밥그릇을 던져 죽탕이 된 바닥을 기어다닐 때의 비참함. 어머니의 욕설을 들으며 억지로 웃어야 하는 감정 노동의 무게를 친구들은 알 턱이 없었다. 결국 영주는 외출을 끊었다. 가끔 마트장을 보러 갈 때조차 집에 불이 나면 어쩌나 어머니가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숨이 가빠왔다. 공황장애 증상이었다. 영주는 화장실에 숨어 문을 잠그고 수건을 입에 문 채 소리 없이 울었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30대에 생기 있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저 치매라는 괴물에게 영혼을 갉아먹히고 남은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폭발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영주가 아끼던 친정엄마의 유품인 찻잔을 시어머니가 바닥에 내동댕이 쳤을 때였다. 이거 귀신 씌운 잔이야. 내가 다 깨부숴야 해.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었다. 영주의 이성도 함께 깨졌다. 영주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냥 죽으세요. 차라리 어머니도 저도 죽는 게 편하겠어요. 영주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다 숨이 막혀 바닥에 쓰러졌다. 정자 여사는 토끼처럼 겁에 질린 눈으로 영주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기 손으로 뺨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내가 나쁜 년이지. 내가 죽어야지. 아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어머니의 자해를 말리며 영주는 통곡했다. 서로를 증오하면서도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병든 육체와 병든 정신이 엉겨붙어 울부짖는 거실은 흡사단태의 신곡에 나오는 연옥과도 같았다. 그날 밤 영주는 문득 깨달았다. 어머니가 지우고 있는 것은 기억만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존엄을 먼저 지우고 있었고 영주는 자신의 자애를 잃어가고 있었다. 이 싸움의 승자는 없었다. 오직 시간이 흐르며 함께 마모되어가는 두 여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영주에게 그날은 마지막을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남편 민석에게는 이미 장문의 메시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으니 요양원 서류에 사인하라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짐을 싸기 위해 다락방 구석에 밀어두었던 시어머니의 낡은 자개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기 전까지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들었다며 열쇠를 품에 품고 살던 그 장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자개장의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한복 몇 벌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칸 이중으로 된 바닥을 뜯어내자 영주의 심장을 먹게 한 물건이 나타났습니다. 낡고 해진 검은 가죽 가방. 어머니가 밤마다 환영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밀어내려 했던 그 검은 가방이 실제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주가 예상했던 금은 보화나 화려한 과거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대신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와 낡은 아기 베네저고리, 그리고 끝이 다 닳아버린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정자 여사가 갓 돌이 지난 아들을 품에 안고 낡은 판잣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얼굴 부분이 칼로 파낸 듯 도련해진 남자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종이 뭉치를 펼쳐본 영주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것은 포기각서와 사채 빚 독촉장들이었습니다. 본인은 노른 빚 500만 원을 갚지 못할 시 처 정자와 아들 민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40년 전 시아버지는 노른 빚을 남기고 야반도주하며 가족의 생존권마저 도박판에 넘겼던 것입니다. 검은 가방은 당시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들고 찾아와 어머니의 목을 죄던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영주는 그제야 어머니가 왜 밤마다 식칼을 갈았는지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주방은 요리를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가방을 든 남자들이 들이닥칠 때 갓 돌이 지난 민석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보루로 선택했던 무기가 바로 그 식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뇌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심장 깊은 곳에 억눌러왔던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망상 속에서 영주는 가끔 며느리였다가 가끔은 아들을 데려가려는 사채업자의 수하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40년 전에 그 캄캄한 지하 단칸방에서 여전히 나오지 못한 채 온몸을 던져 아들을 지키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방 속 물건들을 붙잡고 영주가 오열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영주야, 왜 울어? 아가. 고개를 돌리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초점 없던 눈에 맑은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루 중 단 몇 분 혹은 몇 초만 허락되는 기적 같은 제정신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펼쳐진 검은 가방을 보더니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걸 찾아냈구나. 내 평생의 치부인데. 어머니는 영주의 곁으로 다가와 튼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놈들 중 하나로 착각했어. 정신을 차려보면 내 몸에 상처가 나 있고 내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머릿속에 낀 안개가 자꾸 너를 괴물로 만들더구나. 어머니는 가방 안에서 낡은 손수건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영주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영주야, 민석이 버리지 마라. 그놈 아비 닮아 겁이 많아서 그래,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야. 내가 다 안다. 너 힘들면 이거 팔아서 친정이라도 다녀와. 그리고 내가 다시 미치거든. 그때는 나를 미워해도 된다. 그건 내가 아니니까.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의 눈빛은 다시 흐릿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허공을 향해 가방 치워! 저놈 치워!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주는 이전처럼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발작하는 어머니를 뒤에서 꽉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알아요. 이제 식칼 안 갈아도 돼요. 제가 문 다 잠갔어요. 제가 어머니랑 민석이 다 지킬게요. 영주의 눈물이 어머니의 여윈 어깨를 적셨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나던 지독한 배설물, 냄새와 파스 냄새가 그 순간만큼은 치열하게 삶을 지켜낸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남편 민석은 서재에서 나와 어머니의 목욕을 직접 돕기 시작했습니다. 영주가 발견한 검은 가방의 진실을 마주한 민석은 밤새도록 어머니의 발치에서 울었습니다. 여전히 일상은 고단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밤에 소리를 지르고 영주는 여전히 하루에 몇 번씩 인내심의 한계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 영주는 화장실에서 수건을 물고 울지 않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좋아하는 옛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매일 조금씩 더 멀리 떠나갑니다. 하지만 영주는 믿습니다. 뇌세포는 지워져도 영혼에 새겨진 온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해질녘 노을이 거실 가득 들어오면 영주는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밖을 봅니다. 어머니, 저기 노을 참 예쁘죠?
어머니는 대답 대신 영주의 손을 꼭 잡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개 낀 터널 속에서도 두 여자는 서로의 손등이 실핏줄을 이정표 삼아 오늘도 묵묵히 동행하고 있습니다.